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아이 낳지 않는 나라, 초저출산 대한민국. 한국은 세상에서 사라지는 첫 번째 나라가 될 것이다. 영국의 인구 전문가 데이비드 콜먼 교수가 최근이 아니고 2006년에 한 경고입니다. 오래전부터 한국은 저출산 문제를 겪는 대표적인 나라로 꼽혀왔죠. 하지만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어도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갈수록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머니클래스에서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저출산이 이렇게 심해진 배경이 뭔지 짚어보고요. 이대로 간다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제 빅픽처를 그려주신 분이죠.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출산율이 매 분기, 매년 최저치를 새로 기록했다라고 어떻게 보면 불명의 기록을 계속 쌓고 있는 그런 소식을 봤는데 맞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얼마나 낮길래 그런 겁니까? 일단 아이 우는 소리를 듣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무디스에서 어제 한국 신용평가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네. 한국 경제가 계속 쪼그라드는 그 배경, 장기적으로 그 첫 번째가 바로 저출산 고령화를 꼽고 있습니다. 어제 내놓은 분석에서. 예, 그래서 이 주제가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주제고 어떤 배경하에 이런 저출산 문제가 야기된 건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출생아 수가 말이죠. 2015년만 해도 약 43만 8천 명 정도 이렇게 출생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계속 줄어서 말이죠. 22년 24만 명으로 반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반에 가깝게 출생아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중요한 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지표가 합계 출산율이라는 개념이에요. 합계 출산율. 네, 합계 출산율이라는 개념은 여성이 가임 기간이죠. 만 15세에서 49세. 이 가임 기간 동안 몇 명의 아이를 출산할까? 그 평균 출생아 수라고 볼 수 있는데 합계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2012년까지만 해도 1.3명, 한 명의 가임 여성이 1.3명, 한 명 이상의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네. 2명을 낳아야 인구가 안 줄겠죠. 두 부부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근데 한 명마저도 안 낳는 2018년. 그러다가 22년에는 0.78명.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이 합계 출산율로 보면 OECD 회원국 중에서 1명이 안 되는 나라가 딱 하나 있습니다. 네.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 OECD 회원국이나 선진국들의 경우에도 합계 출산율이 1명 이상으로 훨씬 높은데 우리나라만 유독 합계 출산율이 낮다. 이것은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0.78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숫자를 지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수치라는 건 알긴 알겠는데 네. 대한민국 자체가 소멸할 수 있다는 전망은 좀 너무 나간 거 아닌가요? 예, 대한민국 자체가 소멸한다는 것은 조금 극단적인 표현일 수 있겠지만 상당 부분 인구가 쪼그라들어서 지금의 모습처럼 약 우리 5천만 명의 국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5천만 명이 아니라 2,500만 명의 국가 이런 식으로 쪼그라들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보시는 것처럼 말이죠. 실제 인구 감소가 일어나고 있는 배경이 출생아 수는 줄어드는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자는 그것을 초과합니다. 2020년이 데드크로스예요. 2020년 들어서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져서 그 이후 그 간격이 더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사망자는 많아지고 있는데 출생아 수는 줄어들고 있다. 자연 증감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럼 인구가 계속 줄어들 개연성이 높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는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2년에는 48만 명이라는 출생자가 결국 20년 정도, 30년 정도 후에 이 출생아가 또 다른 출생아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2022년에는 24만 명이 30년 후에 출생아를 또 이렇게 아이를 갖는다라고 하면 더 줄어든 아이가 나중에 줄어든 아이를 또 태어나게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게 도저히 이 소용돌이에서 헤어나오기가 어려운 굉장히 절체절명의 중요한 순간에 놓여 있다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출산을 계속 낳는 거네요. 그렇겠죠. 사람이 부족해지니까. 물론 여기서의 전제는 출산율이 안 떨어진다는 전제예요. 근데 앞으로도 만약에 출산율이 더 떨어진다고만 한다면 더 적은 아이의 수가
더 적은 아이의 수를 양산하게. 네. 이것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저출산의 원인을 뭐 사실 뭐 여러 가지를 짚을 수가 있지만 뭐 네. 점점 아이를 키우기 힘들어지는 사회 환경 아니면 네. 뭐 주택 문제, 예. 뭐 가치관의 변화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머니클래스니까요. 네네. 어떤 경제적인 요인을 좀 꼽을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는요. 통장과 가질 수 없는 집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통장. 네, 네. 통장. 여러분은 아마 MZ세대 여러분들은 이미 익숙하게 잘 들어보셨을 텐데요. 통장이라는 개념은 월급 들어왔는데 뭐 세금 나가고 뭐 쓸 거 쓰고 이자 나가고 네. 그러고 보니까 쓸 돈이 하나도 없다. 텅텅 비어있는 통장이다. 통장. 예, 이 통장의 개념을 경제학적으로 설명드리면 바로 실질 임금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받고 있는 여러분의 통장에 찍히는 소득을 명목 임금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명목 임금 중에 상당 부분은 물가가 너무나 상승해서 뭐 작년에는 100만 원 가지고 100개의 과일을 사 먹었다면 올해는 100만 원 가지고 90개의 과일을 사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소비 지출 여력이 줄어든다. 네. 그러니까 물가 상승분을 반납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질 임금은 줄어들고 있어요. 이렇게 소득도 쪼그라드는데 실질 소득은 더 쪼그라드니까 집을 살 만한 여유도 없고 그러면 아이를 가지면 방 하나 더 있어야 되고 2개 더 있어야 되고 아이 양육비 들고 그만큼 노동력은 더 집중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면에서 소득마저 쭈그러드니까 네. 실질 임금과 명목 임금 간의 격차가 벌어지니까 우리가 스스로 여력이 없다. 아이 낳을 여력이 없다. 경제적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바로 통장이고요. 네. 두 번째가 가질 수 없는 집이라고 표현했어요. 네. 결국 우리가 결혼하려면 좀 아이를 함께 동반한 큰 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택 구매 능력을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경제적 지표가 PIR입니다. 단어는 좀 어려워 보이지만 소득 대비 집값의 비율 이건데 이 주택 구매 능력 PIR이 현재 12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1년 연봉을 가지고 네. 집값과 비교한 거예요. 그게 12배라는 뜻인데 아하. 해석을 한다면 지금부터 12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돈을 모아도 집을 사기가 어렵다. 물론 12년 동안 그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으기라는 것은 불가능이죠. 거의 불가능한 네. 것이고 그리고 12년 동안 집값이 그 자리에 있으리라는 법이 없죠. 없기 때문에 현재 추산으로도 12배나 되니까 와. 도저히 집을 마련할 수 없고 안정적인 집에 거주할 수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더더군다나 1분위가 저소득층이고요. 5분위가 고소득층인데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그 PIR이라는 값이 31.7배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평생을 모아도 한 푼도 쓰지 않고 평생을 모아도 살 수 없는 집, 가질 수 없는 집이니까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이 결혼이라는 것을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거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죠. 통장, 텅텅 빈 통장, 그리고 집값, 네. 집 문제. 그거 말고 이건 어떻게 보면 결혼 자체를 좀 꺼리게 되는 원인일 수 있고요. 맞습니다. 또 교수님만이 생각하는 어떤 지금 저출산의 요인, 네. 경제적 요인 뭐가 있을까요? 어쨌든 아이를 양육해야 되는 네. 그 부모로서 교육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교육비, 네. 우리나라가 워낙 높은 교육열을 갖고 있고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하고 있는데 1인당 사교육비 지출액이 22년 기준으로 41만 원입니다. 이 41만 원이라는 교육비를 마련해서 우리 아이만큼은 부를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사다리가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교육비만큼은 내가 뒤지지 않게 제공해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반영된 게 이 교육비인 거고요. 아무리 고소득층이라도 저소득층이라도 아이만큼은 좋은 교육을 시켜서 네. 나의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고 싶어 하는 마음이 반영되다 보니까 이 교육 경쟁이 이루어져요. 네. 그러니까 너무나 교육 경쟁 속에서 내가 이렇게 교육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리고 한 명은 교육시킬 수 있지만 2명까지 교육시킬 능력은 없는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아이를 낳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경제적인 부담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낳거나 결혼을 꺼리거나 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휴일이라 아침에 오랜만에 이 머니클래스 보고 계신 분들 계시는데 막 공감하시면서 특히 부모님들 지금 막 박수 치면서 보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의문일 수 있는데 네. 인구 좀 줄어들면 어때? 이게 뭐 이렇게 치명적이야? 네. 라고 제가 반론을 제기한다면 이거 어떻게 네.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자, 인구가 줄어드는 것 자체가 네네. 긍정적인 게 아닙니다. 물론 경쟁 면에서는
좀 나아질 수 있겠어요. 이렇게 인구 밀도 높은데. 그렇죠. 네. 그러나 인구가 이렇게 감소하는 과정에서는 노동력이 줄어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럼 노동력이 줄어들면 인건비는 상대적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이 열위하게 된다라고 네.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노동력이 풍부한 나라로 공장이 이전할 것이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 경제가 계속 잠재 성장률이 둔화되는 현상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네. 또 더 중요한 것은 전체 인구는 감소하는데 그 인구 중에서 만 15세에서 64세 인구, 생산 연령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요. 65세 이상 인구, 고령자는 계속 늘어요. 그러니까 결국 한 명을 부양 부담하다가 이제는 한 명이 2명을 부양해야 되고 한 명이 3명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경제사회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떠안아야 할, 또 짊어져야 될 그 부양 부담이 가중되는 사회니까 아무래도 역동성도 잃을 수 있고 전반적으로 경제가 좀 이렇게 침침하게 갈 수 있겠다라는 걱정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의 활력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요. 네. 저출산 대책 정부가 280조 원을 쏟아부었다라고 하는데 아직 그대로잖아요. 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 좀 어떻게 좀 해달라 제언을 좀 해주신다면. 지금까지의 정책을 굳이 표현한다면 호박에 줄을 그으면 수박이 될까? 그러니까 호박에 줄을 긋는 정책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출산하지 않는 삶이 더 경쟁적인데 출산한 삶보다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결국 출산이 주는 그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 이런 것이 무엇일까를 좀 찾고 근본적인 문제를 찾고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가동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따가 오늘 상틀 2교시에서 유튜브에서 또 만나 뵙기 때문에 그때 좀 더 여쭙기로 하고요. 지금 여기서 머니클래스는 잠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저 주황색 소파에서 이따가 뵙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